뭘 올려야 한다고? 한 미국 남성이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지만 결국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는 방법이 없다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다간 다 끝이야. 그걸 어떻게 설득해야 하지? 푸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남자의 고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상주하는 정치학자로서 동북아시아 안보와 국제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주로 국책연구기관과 백악관의 의뢰로 안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한미군과 한국의 안보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게 됐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현장감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고 그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독특한 외교 전략을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자주성을 유지하며 안보와 경제를 조율하는지 최근 흐름을 이해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목적을 갖고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도심 거리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걸음을 재촉했고 그 옆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등교하는 학생들과 작은 식당 앞에서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이 눈에 들어왔죠. 활기찬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국의 역동적인 힘과 문화적 에너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 대학을 방문하면서 캠퍼스의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지도 느꼈고요. 며칠 후에 외교부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도 한국 실무자가 차분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설명은 단순히 외교 전략을 논하는 것 이상의 깊이가 있었죠. 한국은 외교적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역사와 현재를 동시에 고려하며 대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죠.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의 입지를 조율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이 설명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한국이 그간 쌓아온 역사적 맥락과 자부심이 함께 녹아있는 것이었어요. 특히 외교부 인터뷰를 마치고 휴전선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그동안 읽고 분석했던 보고서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무장지대로 향하는데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어요. 그곳의 공기는 무언가 긴장감이 감도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휴전선 근처에 위치한 군사초소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군사분계선을 눈앞에 두고 보니 그 선이 단순한 경계선이 아닌 한반도의 긴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철책 너머로는 북한의 초소와 감시탑이 보였어요. 군인들은 그곳에서도 엄중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한국군 장교의 설명으로는 병사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긴장 속에서 근무한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안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의 훈련까지 직접 보게 되는 행운을 누렸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의 소규모 도발이 감지되었다는 급보가 들어온 모의 상황부터 순간적으로 부대 내에 긴장이 흐르고 군사적 대응 준비가 즉각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정말 신속했습니다. 경고음과 함께 장교들의 지시가 이어지고 병사들이 각자의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은 실제 상황 같은 긴박함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총격전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심리적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느꼈죠.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의 외교와 안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현대의 안보가 단순히 경계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복합적인 전략임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한국의 안보 불안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었죠. 강대국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 한반도 정세가 중심에 있으니까요. 각국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며 강대국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 태세를 강화해 왔어요. 이 모든 과정은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하는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잘 보여줬죠.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사실 한국을 조금이라도 아는 전문가라면 한국이 예전의 약소국도 아니고 심지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외교 전략을 세우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죠. 실제로 전 세계 정치와 경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니까요. 저 역시 이미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실리와 자존심을 모두 챙길 줄 아는 선진국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그리고 이번 출장을 통해 그러한 자신감의 근원을 느꼈다고 해야겠어요. 한국의 당당함에는 언제든 북한의 도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밑바탕에 있다는 짐작을 했죠. 그 누구라도 한국을 위협할 경우 절대로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한국의 안보와 외교 실무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유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이론적 분석을 넘어 한국이 실제로 어떤 전략을 통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켜내는지를 생생하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죠.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최신 자료를 살펴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주변 강대국과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조율하며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거래를 넘어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해 제조와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는 한국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런 경제적 파트너십은 한국의 무역 수지와 전체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 관계의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갈등이 존재했어요. 중국은 때때로 정치적 문제나 국제 정세에 따라 무역 제재를 가하기도 했고, 이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어요. 예를 들어 특정 외교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한국 제품에 대해 비공식적인 보이콧을 하거나 수출입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은 한국의 중요한 과제였죠. 반면 미국과의 관계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어요.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에서 굳건한 안정감을 제공했죠. 미군의 존재는 단순히 군사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한국이 국제적 힘의 균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최근에도 북한을 불편하게 했던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이나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한미 방위비 협상 등은 한국이 얼마나 깊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다방면에서 커지면서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강력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워졌어요. 트럼프의 말대로 한국은 머니머신이라고 할 만큼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한국의 경제, 안보, 그리고 외교를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대중문화는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로 퍼져서 신세대들에게는 세련된 유행처럼 받아들여지죠. K-팝 스타들이나 배우들의 인기로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막대한 팬층을 확보하며 문화 외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문화의 힘은 단순히 대중문화 인기 정도로만 그치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컬처 파워는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의 이미지로 남기 마련이에요.
또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외교적인 입지를 넓힐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기도 하죠. BTS의 UN 연설이라든지 블랙핑크의 대영 제국 훈장으로 우리 정부의 위신이 선 것도 그러한 예시 중 하나죠. 세계 사람들로서는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미국보다도 한국을 더 세련되게 기억하는 상황이죠. 감각적으로 멋진 나라라는 이미지 덕분에 세계인에게 무언의 지지를 받는 건 분명 외교에서는 좋은 요소예요. 물론 문화의 성공만으로 모든 게 완성되지는 않죠. 국가로서는 다방면의 사안을 고려하여 끊임없는 외교 전쟁을 수행해야 하니까요.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유지하며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지켜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지속하며 수출 시장을 유지해야 했죠.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 고도의 외교적 감각을 발휘해야 했어요. 한 발 잘못 내디뎌 균형이 무너지면 경제적 손실이나 안보상의 위협이 올 수도 있었기에 매 순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했어요. 그 결과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제 무대에서 한층 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안보와 외교적 지원을 보장받았지만 그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죠.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미국의 안보 보장과 국제적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경제, 안보, 문화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새로운 외교의 기준을 세워갔어요. 외교적 유연성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간 외교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며 독립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죠.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행보는 실리를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큰 영감을 주었고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주목받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과 같은 강소국에 필요한 전략적 입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안보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하늘을 가로지르는 헬리콥터의 굉음, 다양한 건물 사이를 오가는 군용 차량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예측했던 그대로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일정에도 없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IT 보안센터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이었는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 경보가 울렸던 것이죠. 그때 모든 것이 정지한 듯 보였지만 곧장 군과 민간 보안 전문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의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순간 중 가장 생생한 실제 상황이었어요. 기지 내 IT 보안센터에 들어서자마자 긴박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경고창이 보였죠.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와 경고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은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현대전의 일면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숙련된 움직임과 정확한 판단은 혼란 속에서도 체계적이었죠. 그들은 코드라인을 분석하며 침입 경로를 추적하고 즉각적으로 방어벽을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쟁의 양상이 단순한 무기 충돌이 아닌 정보와 기술의 싸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실제 상황을 접하며 현대적 안보의 모습을 생생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는 현대 안보 환경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 역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다양한 현대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죠. 군사적 도발과는 별개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배후가 명확하지 않은 세력에게 사이버 테러 위협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경제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안보를 지켜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며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다방면의 위협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 경제와 외교 환경을 복잡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은 한국의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대만 사태가 현실화되어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차출된다면 한국은 안보 공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었어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 이동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는 곧 북한이 그 틈을 노리고 도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북한은 한반도 주변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주시하며 기회를 포착하려고 할 것이고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이전보다 강도 높은 국지적 도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있었고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죠.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도 한국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는데 이를 통해 실전적 경험을 쌓고 첨단 무기 활용법을 전수받는다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좋을 것이 없죠. 또 이스라엘 문제로 미국의 신경이 중동 쪽으로 쏠린다면 동북아시아에 충분히 신경 쓸 수 없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적 판단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자칫 대만과 한국으로 이어지는 안보 전선이 요동칠 수 있거든요. 결국 한국은 단순한 외교적 대응을 넘어 다차원적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제, 군사, 정보전 등 여러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복잡한 정세는 주한미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캠프 험프리스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죠. 기지에서 본 수많은 병사들과 첨단 장비, 북한의 사이버 공격 경보를 접하며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은 한국만큼이나 미국에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새삼 느꼈죠. 과격하게 말하면 미국의 생존을 위해 다층적인 도전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주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파트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도 우리로서는 절대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빼앗길 수 없어요.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동북아 패권을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방위비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봐요.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조 원대의 금액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서 분담 비용의 파격적 상승을 주장하는 미국인들도 있고요. 이번에도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임기 동안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죠. 더 이상 공짜로 지켜주며 미국인의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우리가 한국의 사정에서라도 한반도를 거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게 답답하죠. 트럼프는 앞으로도 한국에 더 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는 한국 정부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이제 방위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닌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 관계의 한 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위비 협상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이 이 문제를 미국의 체면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처럼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한국으로선 자주 국방의 기회를 빼앗기면서까지 막대한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대야 한다면 반드시 홀로 서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겠죠. 그동안 봤다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한다면 하는 나라니 얼마 안 있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자주 국방 능력을 갖추게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명분이 없으면 한국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역으로 접근해서 한국과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안 그랬다가는 미국도 조만간 한반도에서 찬밥 신세가 되고 말 테니까요. 협상을 이겨야 하는 게임으로만 여기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방위비 협상 문제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향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 방위비 분담 비용에 관한 사안을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1차원적인 문제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의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죠. 한국은 절대로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신뢰를 저버린 이들에게 반드시 실력으로 되갚아주는 나라니까요. 자칫하면 한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한국 출장으로 확보한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한국도 미국과의 방위비 문제에서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수긍했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이 단순히 군사적인 파트너십이 아닌 경제, 기술,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협력 관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오히려 이 협상에서 한국이 아쉬운 입장이 아니라 미국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고 장기적인 동맹을 위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출장 와서 바라본 거리를 보니 역동적인 한국의 성장 비법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활기찬 일상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진정한 강인함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겉보기에는 일상적인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한국이 오랜 세월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온 강한 자립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과거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재건을 이루어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에 놀라운 경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성장이었죠. 그 결과 한국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어요. 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 성장의 근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서울을 거닐며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과거의 어려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서로를 돕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집단, 기억이 오늘날의 자부심과 결속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러한 강인함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봐요. 경제적 성취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신뢰받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는 한류의 중심지답게 K-팝 포스터와 한류 스타들의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이런 장면들은 한국이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 모든 것이 마치 한국의 외교 전략을 상징하는 듯 하고요. 수동적으로 다른 강대국의 그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발전해온 부드럽고도 강인한 모습이죠. 이 주체적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앞으로도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자 국제 무대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지켜낼 힘이라고 생각해요. 보고서를 마무리할 즈음 저는 한국의 외교적 전략인 핵심 키워드인 균형과 조화를 다시금 곱씹었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군사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두 나라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았어요. 이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자국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조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강한 상대와 함부로 붙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리듬을 만들어내면서 노련하게 파도 타기를 했죠. 이들은 어려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외교 전략은 살아남고자 했던 열망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경험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이자 이러한 유산을 이어받은 젊은 세대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고민한 삶의 결과였어요.
이는 국제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 국가가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어떻게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으니까요. 한국의 전략은 그들의 환경에서 최적화된 지혜였죠. 그걸 유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들의 독립성과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하죠. 미국이 21세기에도 동북아에서 예전의 영광을 유지하려면 한국과 친밀한 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을 버리고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행세할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받아들여야만 우리 미국에도 새로운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 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